가장 따끈따끈한 정치 이슈들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은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주건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당장 이제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선출됐다는 소식 앞서 네네. 전해드렸는데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 의원 43명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였는데 개표 결과 안성민 의장이 26표를 얻으면서 16표를 얻은 박중묵 제1부의장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 후보에 뽑혔습니다. 이제 만약에 안성민 의장이 다음 달 1일 후반기 의장에 공식적으로 선임이 된다면 2006년 5월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 전후반기 의장 연임은 첫 사례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역사적인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은 조금 저는 원래는 뭐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이 되는 사례가 많고 그런 것들이 또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서로 합의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또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가 굉장히 생각보다 큰 표차로 떨어져 가지고 저는 좀 충격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역시 관록이 앞섰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배하고 있는 저는 그 부산시의회가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 개혁보다는 개혁이나 혁신보다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아무래도 박중묵 의원은 바른정당도 했고 해서 탈당파였고 복당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혁신적인 인물을 조금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좀 뒷맛이 좋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두 분 다 보좌관 출신이어서 저는 이 부산 정치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김영호 대 또 이진복의 대결에서 김영호가 이겼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추억의 인물들이 다 나오는군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뭐 정책적이야. 얼마 전까지 했으니까. 안성민 이번에 이제 그렇게 뽑혔다라고 아직 이제 정식으로 된 건 아니지만 영도이시잖아요. 김용호 의원 이야기까지는 소환이 되는데 원래는 전후반기를 나눠서 하는 게 관례였죠. 근데 이제 관례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도 꽤 큰 표차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가 좀 의외라기보다는 뭐 그런가 보다 굉장히 그동안에 뭐 신뢰를 얻어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관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또 좀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초선 입장에서는 큰 형이 좋아, 작은 형이 좋아. 그렇죠. 아무래도 큰 형이 좋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같이 저는 맞닥뜨리면 가까우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탈당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한 좀 거부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박중묵 의원은 되게 조례 같은 것들 보면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정말 시의원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조금 덜 됐고 오히려 관록이나 이런 것들을 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품을 보면은 이렇게 좀 포괄적인 그런 면은 안 의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좌우지간 뭐 이렇게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뭐 내부에서 분열 얘기하는데 사실 민주주의가 분열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열하다가 이제 같이 타협하고 이러는 건데 이제 타협하십시오. 잘하시리라 믿어 있지 않습니다. 잘하세요.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국민의힘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 그리고 이 상임위 임의 배정의 무효를 확인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헌법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저는 형식적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딱히 뭔가를 할 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냥 그 국회를 공전시키는 그런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저는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을 다 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실효적이지는 않다. 그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을 거고 과거의 경험들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거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좀 요식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 뭐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있는 곳인데 계속 자기들끼리 정치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뭐 회피할 건 회피하고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 바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국회 원구성은 의회 자율권에 속한 문제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또 한 사례가 있는 게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이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3년 뒤에 2023년 9월에 이제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3년 보는 거네요. 3년까지는 안 걸리고 빠르면은 한 9개월 정도 뭐 1년 이내도 가능은 한데 그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근데 뭐 빠르게 결정되면 빨리 결정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뭐
무효다라고 한들 크게 이미 다 지나버렸는데 뭘 권한쟁의 심판이니까 무효면 이제 다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이제 만약에 9개월이라면 파장이 있을 수 있지만 3년이라면 이제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현재 가봤자 이건 뻔한 결론입니다. 정말 홍준표 시장이 전곡을 찔른 거죠. 이런 거는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있고 이미 그러고 헌재가 한번 그 판결을 내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넘어서기는 저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발언이 또 이제 나왔는데 이번 주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잔인한 아이디어죠. 사실은 되게 저는 좀 조건을 딱 내걸고 여기 딱 요거 뭐 안 들어오면 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국민 여론의 어떤 좀 그런 압박을 조금 느끼는 거죠. 그 속에서 뭔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저쪽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우리도 합의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비춰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는 이건 대단히 뭐 정치적인 그런 하나의 뭐 전략에 가깝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해야 되는 큰 정치보다도 안에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 사건 자체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그렇죠. 근데 뭔가 조건을 걸었다는 게 그죠? 근데 되게 그게 중요한 조건이고 김건희 여사 입장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고민이 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이걸 그냥 무작정 다 비토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 7개라도 받고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내부적으로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송 3법이 이제 좀 방통위 설치 운영법 개정안 좀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 어제 이제 과방이죠. 그 방송 3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두 안건이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가장 큰 여야 쟁점 법안으로 좀 꼽히고 있어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저는 진짜 속전속결을 냈다. 이렇게 정말 소위 다 생략하고 나흘 만에 정말 패스트트랙 중에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는 민주당이 그만큼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또 시간을 좀 축약시켜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8월 되면 모든 이사진들의 그런 임기들이 다 끝나고 대표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정부가 그냥 대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사 선임 새로 해버리고 하면은 법을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빨리 서두르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이렇게 권력에 와여서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좌지우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 국민의 입장, 시청자, 청취자 입장에서는 언짢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적인 어떤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색깔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공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방송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어떻게 제대로 쟁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 정치로부터 말이죠. 그러면서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참 요원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근데 두 가지 점이 조금 지적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방송법에 대한 개정을 한때는 국민의힘이 전신인 정당들이 다 요구를 해왔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지금의 야권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또 그런 요구를 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반추해볼 필요도 좀 요구를 했는데 좀 이번 그때는 또 지금의 야권이 여당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방통위가 굴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파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9명 중에 최소한 한 5명이나 4명은 와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하고 위원 하나 그냥 두 분이서 다 모든 것들 다 처리하고 있는 이거는 저는 되게 헌법적으로도 문제 있고 법률적으로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빨리 불식시켜야 되니까 저는 방송상법에 대한 국민적인 찬성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의결할 때에
두 사람을 가지고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는 민주주의에 별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 민주당 당원 개정안 확정에 대한 얘기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원 조항의 예외를 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 예외 조항 신설했지. 이 예외 조항은 그야말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항이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끌고 그다음에 대선 출마하게끔 만들어주는 조항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과연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될 건가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 이번에도 사실은 이 총선에서 그 민주당이 굉장히 승리를 했지만은 표 차이를 보면은 아주 큰 차이가 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결국은 중도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중도는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선이든 대선이든 간에.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그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중도 무당층들이 그런 것까지를 뭐 예컨대 셈법을 갖고 계산을 하실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볼 문제다. 이거는 이제 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분명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비춰질 겁니다만 저는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대표를 할 바에야 그 대표를 그렇게 짧게 하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당대표를 물러나서 그 공천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또 당대표를 계속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은 덜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는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당원 당규를 바꿨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당대표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일개 의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조금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처신할 때도 조금 다르게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당대표 하면서도 계속 불려 나갔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뭐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집중 포화를 날리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뭐 이재명을 위한 1인 지배 정당이 됐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겠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위한 것 이재명 아니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없다. 제가 볼 때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정당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겉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실이 그런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아마 반문을 할 겁니다.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혹은 어떤 부분에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하는 분들이 있죠. 예. 자, 종부세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요. 종부세는 대통령실에서 폐지 혹은 전면 개편, 상속세 30% 인하.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이거 좀 폐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나왔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고민정 의원이 나왔었는데 그때 문매를 맞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은 오케이 그거 받고 바로 상속세 바로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민주당도 사실 이쪽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욕망에 투표자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욕망에 관한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고 국민의힘은 풀캐파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도 고민하고 또 대통령도 고민해야 되는 게 이렇게 무조건 다 풀어주고 도대체 재정적인 부분들을 어디서 마련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진짜 되물어야 된다. 국민들이 무조건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가면 마지막에 아마 올해는 60조, 80조나 되는 재정 적자를 어떻게 견딜 거냐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당장 그렇게 세금 줄여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나오는 교부세들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방자치단체들 일도 못합니다. 이런 사태들을 만드는 게 계속 이 감세정책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인기영합주의의 감세정책은 저는 좀 고민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감세라고 하는 거는 경제와 연관이 있을 때에 시도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금이 많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어렵고 그래서 경제가 위축된다라고 할 때 감세 정책을 고민을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경제와 연관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은 아마 조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이 올 거라고 가장 보거든요. 먼저 잘리는 게 교부세니까요. 교부세. 지방교부세 영도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154억인가 모자라가지고 네네. 공무원 월급 못 줄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감세는 계속하고 있고 법인세 엄청나게 안 걷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종소세까지 안 걷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소세 안 걷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본인을 또 아니요. 저는 아주 조금이지만. 제가 좀 억울한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내고 나왔거든요. 두 분 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면 지금 이거 좋지만은, 이렇게 막 없애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 세수 부족이 나올 수도 그럼요.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일단 가져오는 거 보고 세수를 어떻게 확충하는 걸 보고 이거를 폐지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한 그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런 어차피 기조가 대표는 한동훈. 좀 굳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떻게? 알 수 없죠. 네. 그거는 나경원 근데 지금은 나경원 상당히- 의원이 들으면 엄청나게 열받을 일이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나름대로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심도 약간은 얻고 있고 그런 스탠스도 있고 사실 정치적인 경력의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그게 뭐 비할 수 없는 경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저는 나도 엔트리에 넣어줘. 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 거고 저는 결국은 마지막 결정은 윤심이 할 건데 윤심도 이제 당심이나 국민의 민심을 어겨가면서까지 뭐 누구를 밀까 이런 고민은 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의대안으로 갈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경쟁이 누가 봐도 정당한 경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아마 어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추측도 할 수 있지만 언론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네네. 있고 저는 아까 지금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뭐 경쟁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그런 자질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죠. 국민의힘에서는 끝없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선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지만 지금 확장성이 생기는 건데 결국은 전당대회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카드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대통령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전당대회는 결국 당원의 마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당원들의 선택이 그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원들이 근데 의대안이라고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왔는데 그 위원장이 내걸고 있는 모토가 반윤적인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갖고 고민을 굉장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반윤으로 간다고 당원들이 다 받아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이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떤 힘에 의하여서는 어떤 뭐 이렇게 흐르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도 항상 정당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전당대회 나온다면 대통령 선거 안 나갈 거냐. 여기도 똑같은 거거든요. 대선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 당대표 그만둘 생각이냐. 이게 있거든요. 그렇죠. 당권과 대권 분리 조항. 가서 그거 고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본인들도 지금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는 판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런 얘기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민생에 대해서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민생의 얘기는 두 정당 다 별로 없고 안에서 저렇게 지지고 볶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의대안이 된다면 당원 당규 바꾸는 문제는 오히려 한동훈 지금 전 위원장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원내에 어떤 자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1년 6개월 텀을 두고 그만둔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대선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네네네.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유 의원은 저는 좀 되게 저는 아마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분이 와서 괜히 생채기만 입을 그 당대표 선거에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그 결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의 얘기에서는 유승민 전 그
그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그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은 네.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는 앞섰다는 결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 포함이니까. 포함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직도 유승민 의원에 대한 색안경, 그 배신자 프레임은 전혀 저는 극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느끼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으로 22대 민주당 검찰개혁 얘기인데 예. 이 검찰개혁 PF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면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검사 신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예.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현행 검찰청은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데 수사권은 중수청이 그리고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는 그런 안이 유력하다고요. 이게 그렇죠. 완전히 이제 검찰청을 해체해버리는. 해체해버리고 근데 공소청으로 가는 검사들이야 검사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그렇죠. 하고 기소권을 누리겠지만 중수청에 가시는 그냥 분들은 이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분들은 신분 자체가 변해버려야 되니까. 예. 근데 신분 변했을 때 지금 검사들이 통상 이제 상급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상급 주면 상급이면 공무원 신분으로 치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20몇 살 된 검사한테 상급을 준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공무원 사이에 뭐 하극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서열 관계가 뒤집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수밖에 진짜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디테일이 필요할 것 예. 같아요. 그 오늘 방송에 아까 초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조경훈 교수, 차재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시원한 하루 보내서 자갈